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날이 굉장히 흐릿합니다. 2018년 5월 12일,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날 정현욱 대표 내려와서 정현욱 대표 오랜만에 혼자 아닌 둘이서 한방에 잤죠. 그리고 이날은 삼척 임원항에서 삼척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29km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방에 두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정현욱도 부스럭거리면서 잠에서 깬다. 방안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여니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다. 믹스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한 잔씩 마시면서 정현욱과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보름도 훌쩍 넘어서 다시 만났으니 서울 사정이며 주변 지인들 이야기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소식들을 두고 1시간 반이 넘도록 수다를 떨었다.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 해장을 한 뒤 오전 8시 임원항을 출발했다. 해파랑길 지도에 따르면 임원항에서 용화 해수욕장까지 10km를 산길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굳이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7번 국도 옆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동해안 자전거 길을 기본 축으로 삼아 이동하기로 했다. 임원항에서 임원제를 넘으니 신남항이 나온다. 신남항을 거쳐 해신당 생태공원을 지나니 신남제가 나오고 신남제를 넘으니 관람항이 나온다. 부산에서 울진까지는 주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바다를 스치면서 왔다. 그런데 이곳 강원도 삼척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고개, 즉 제가 있고 한제를 넘어야 그 다음 작은 마을이 나온다. 관람항을 지나 조금 더 가니 장호항이 저 멀리 보인다. 이곳 장호에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있다. 반달령 해변과 바다 위를 가로질러 장호 해변과 용화 해변을 잇는 케이블카다. 길이는 대략 870m 정도가 된다. 해상 케이블카 장호역에 가니 주말이라 관광객들로 빽빽하다.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타보기로 했다. 편도 1인당 6,000원이라고 한다. 표를 끊고 잠시 순서를 기다리니 케이블카가 도착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호 해변과 용화 해변 그리고 동해바다는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 용화역에 내리니 바로 근처에 레일바이크 용화 정류장이 있다. 용화 해변을 따라 궁천까지 5.4km를 간다. 내신 김에 레일바이크도 타보기로 했다. 원래는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하지만 여분이 있을 경우 현장 판매도 한다. 2만원을 주고 2인승 레일바이크 표를 끊었다.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급한 대로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서 가볍게 점심을 때웠다. 12시 50분 나와 정현욱은 무슨 다정한 연인인 양 남자 둘이서 나란히 레일바이크에 앉았다. 정현욱은 조금 쑥스러운 듯 형님 남자들이 이렇게 타는 건 저희가 유일할걸요? 라고 한다. 그런데 아니다. 주변을 보니 70대 전후의 남자 동창들이 4인승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다. 레일바이크는 청춘 남녀만 탄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그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보다 가족 단위 또는 동성 친구끼리 레일바이크를 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5.4km 레일 코스는 때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동굴 안의 레이저 빔을 맞으면서 잘 연결되어 있다. 오르막에서도 어떤 기계적 도움을 받는지 페달을 밟는 게 그리 힘들지 않다. 코스의 중간 지점에는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간단한 간식도 할 수 있는 매점도 있다. 나와 정현욱은 아무래도 점심이 부실했던지라 5,000원을 주고 핫도그 2개를 사서 맛있게 먹었다.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이곳 삼척은 예전부터 오지 중에 오지다. 삼척하면 탄광이 떠오를 정도로 석탄산업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곳이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석탄산업. 그로 인해 이곳 삼척을 비롯한 전국의 석탄 주산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삼척의 경우는 역발상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멋진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삼척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속초에 가서 이곳 사정을 잘 아는 한광일 관장에게 얘기를 하니 서슴지 않고 김일동 전 삼척시장 공이라고 한다.
김일동 전 시장은 이 지역에서 13대 국회의원을 한 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세 차례 삼척시장을 지냈다. 나도 13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김일동 의원을 만나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세 차례에 걸쳐 삼척시장을 지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지역사정을 빠끔하게 꿰뚫고 있는 김일동 시장의 창의적인 시정활동 결과 삼척이 번듯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지방자치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2시 5분 궁촌 정류장에 도착했다. 궁촌 정류장 옆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왕릉이 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조금 위로 올라가니 공양왕릉이 있다. 그러나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처연하기 짝이 없다. 공양왕은 그 무덤이 두 곳에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곳 삼척의 궁촌왕릉이고 또 하나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는 것이다. 공양왕과 그의 두 왕자는 조선이 건국되자 원주로 유배왔다가 이곳 삼척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지 1년 9개월 만인 1394년 4월에 이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교살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양왕의 시신이 묻힌 곳이 이곳인지 아니면 경기도 고양인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단다. 망국지주의 신세는 그런 법인가 보다. 1394년은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에게는 악몽의 한 해였다. 고려 왕조는 공양왕의 부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왕씨 일족들을 바다에 생으로 수장하기도 했다. 중앙과 지방의 왕씨성을 가진 자들을 색출하여 왕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을 베었다. 사성, 그러니까 공을 세웠을 때 이렇게 이제 성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세워서 왕씨성을 하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성을 받은 경우는 원래 성으로 다시 고쳐 쓰도록 했다. 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고려 왕씨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절멸시키려 했을까? 이전의 고려 왕조 태조 왕건은 신라의 경순왕이나 백제의 견훤을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유독 조선 후에 이토록 잔인하게 전임 정권을 역사의 흔적에서 지우려 했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독 조선이 이토록 잔인하게 전임 정권을 역사의 흔적에서 지우려 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또 이광재 당선인 같은 경우 태종 이방원이 문재인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군요. 나야 역사학도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다. 다만 국사 시간에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알게 된 정도로만 본다면 조선 왕조를 설립한 군벌 이성계와 신흥사대부, 정도전 등의 신흥사대부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변경이었던 함흥의 군벌이다. 그것도 부친이 몽골의 다루가치, 천호장이죠. 다루가치를 지냈다가 고려에 복속했다. 항복해 왔죠. 고려 중앙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오랑캐 장수였던 것이다. 또 정도전은 어떤가? 그의 외가가 노비의 혈통이란 이유로 고려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수차례 탄핵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 컴플렉스 덩어리의 두 사람이 만나 400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고려 유신들과 왕씨들의 반격이 두려웠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 오전 내내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멈추고 하늘은 개었다. 1394년 왕씨 고려 유신들이 사냥개에 몰리는 토끼마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과 오늘 보수들이 괴멸의 위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씁쓸한 마음으로 공양왕릉에서 내려와 분암교 방향으로 발길을 옮긴다. 서울에 최병묵이 연락을 해왔다. 최병묵은 내가 사회에서 만난 가장 오랜 친구다. 1988년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최병묵은 일간지 정치부 국회 출입기자로 만났다. 그러니 그와 인연을 맺은 것도 어느덧 30년이 된다. 그도 이른바 58년 개띠로 나와 동갑이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해 나와는 학과는 다르지만 대학 동기다. 평소 말수가 적어 묵묵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과묵하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수줍은 듯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변을 도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묵묵한 최병묵이 요즘 최병묵의 팩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가 해파랑길을 준비할 때도 처음에는 그저 묵묵하게 지켜만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해파랑길을 걷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격려 전화를 해서 한번 우정 동행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전화로 일요일 첫째로 내려오겠다고 다시 연락이 온 것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방송 일정이 없으니 1박 2일 동행하겠다고 한다. 일요일 아침에 삼척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다. 동막교를 지나 분암교를 거쳐서 3시간 가까이 걷다 보니 덕산 해변에 이른다. 덕산 해변은 작은 해변이다. 그 건너편에는 대규모인 맹방 해변이 펼쳐진다. 맹방 해변에 이르니 마침 어느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행사를 한다. 남녀 10수명이 피구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캠핑장은 있는데 숙소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근덕면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식당과 숙소를 찾아보기라고 맹방 해변을 떠났다. 2km 이상을 걸어 나오면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논과 밭 그리고 민가만 있을 뿐 번듯한 식당도 민박도 모텔 간판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했다. 맹방 해변은 상맹방과 하맹방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긴 해변을 가진 야영장이다. 그렇다면 근처에 뭐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근덕 하나로마트가 있는 곳까지 나와서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 근처에는 숙박시설이 없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삼척 시내로 들어가야만 했다. 잠시 기다리니 시내 버스가 도착한다.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잠깐 만에 버스가 삼척 시내에 도착한다. 삼척 시내 중심가인 삼척중앙시장 근처에서 숙소를 찾아봤다. 모텔들이 즐비하다. 마침 봉황 모텔 간판이 보인다. 다른 곳에 비해 조금 허름해 보이지만 어차피 하룻밤 잠만 자면 되는데 굳이 비싸 보이는 곳을 찾을 이유는 없다. 예상대로다. 두 사람이라고 하니 34,000원을 달라고 한다. 주머니 속 현금을 꺼내보니 딱 34,000원이다. 35,000원 달라는 34,000원 있었어요. 내 모습을 본 모텔 주인은 그거면 됐다면서 객실 열쇠를 내준다. 배낭을 풀고 나가 근처 황해강 식당에서 삼겹살을 시켜서 영양 보충을 했다. 마침 옆자리의 젊은이들은 조금 껄렁해 보이는 친구들인데 시끄럽게 떠든다.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았다. 괜히 남의 동네 와서 시비가 붙을까봐. 특히 정현욱이 얼굴로만 보면 그 친구들 못지않으니 자칫하면 분란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히 삼겹살과 소주 3병 마시고 모텔로 돌아갔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케이블카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경험했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했다. 그 와중에도 28.8km를 두 발로 걸었다. 이제 그날 마침 그 공양한 왕릉을 보고 또 고려 패망과 고려 왕족들 왕씨들의 그 비참한 그리고 그와 오버랩되는 보수에 어떻게 보면 토끼 사냥당하는 토끼들 마냥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좀 끼적거려 놨던 겁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철저한 부정과 배신의 역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철저하게 집권자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집권 세력은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그 백성 그대로다. 조선의 멸망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 35년을 빼면 왕조 국가에서 민주공화국 국가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국민 그대로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은 그대로인데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은 새로운 지배계층은 그런 사실을 망각해왔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전임 조선 왕조를 철저하게 배척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의 맏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장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신이 고종, 순종 황제나 영춘왕보다 더 적통성이 있다고 믿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구대한제국에 대한 입장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다. 그 이후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대통령 구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정적이었다. 하지만 하와이에 망명 중인 이승만 대통령의 환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했다. 쿠데타로 집권했으니 아직도 국민들의 속마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
국부라는 이승만 박사가 환국했는데 민심이 다시 그쪽으로 쏠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서거한 이후에야 싸늘한 죽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역대 정권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 정권에 대한 차별에 나섰다. 지난 정권의 공과를 부정했다. 뿌리가 같은 정권이라도 배신을 서슴지 않았다.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명색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과거 왕조시대와 같은 출첩과 환국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집권 세력의 싸움질 통해 죽어나는 것은 멀쩡한 기업인이요, 엘리트 관료요, 유능한 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최근 2, 3년을 갖다가 상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쓸만한 인재는 씨가 마르고 굴종과 비겁함이 판을 친다. 결과적으로 멍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품격이고 애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최근 3년 기업인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또 이재수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은 다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에이스급 언론인들은 저 보면 어디 방송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 왕조시대에 있었던 출척과 환국의 정치보복의 악순환 이런 것들은 결국 집권 세력들이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